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난 그 두 번째 강좌에 이어서 오늘은 그 세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강좌의 제목은 철인의 통치와 정치적 삶의 성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나라가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라톤이 염증 상태의 나라라고 했었던 그 나라를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이제 플라톤의 좋은 나라 이상국가라고 하는 것을 잠시 얘기했었는데요. 그 나라하고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물음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나라가 우리 텍스트에서 보면 어디서 시작하느냐 그게 사실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 둘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의 욕망이 한없이 이제 확대가 돼서 욕망이 한없는 추구에 자기 자신을 맡긴 나라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영토도 넓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 영토가 늘어나질 않죠. 그러니까 영토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이웃 나라를 이제 침략하는 건데 이웃 나라를 침략하려니까는 이전에 이제 생산자 계층과는 다른 또 하나의 이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전문적인 능력이 뭐가 될까요? 군인들이죠. 플라톤이 이제 무사계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그 계층이 등장을 하게 되죠. 전쟁이 있게 되고. 근데 이 이제 새로운 이 계층, 무사계층이 이제 등장을 하고 플라톤은 그걸 이제 무사계층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무사계층을 포괄하는 좀 더 이제 넓은 개념으로 표현을 하죠. 그 넓은 그 계층 이름이 수호자 그렇게 그 얘기를 하죠. 필락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새로운 어떤 그 직업군 이것도 그 앞에 여러 그 직업군들이 등장했었던 것과 같은 원칙에 따라서 등장이 되죠. 나라에 필요한 일들이 생기면서 그 일들을 맡을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에 새로 생겨나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그러니까는 농사 짓는 사람, 집 짓는 사람 또는 뭐 쟁기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처럼 나라에 군인들도 필요하게 되고 이제 군인들을 포함하는 이제 통치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게 이제 나라가 진전되는 방식인데 이 세 번째라고 제가 얘기한 게 이제 왜 세 번째가 되는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계층, 그 무사라든지 통치자라고 하는 이 계층은 그 이전에 생겨났었던 그 여러 직종들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 직종들은 각각 이제 뭐 집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그 전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일들을 맡는데 이 새로운 그 계층은 그 사람들이 형성한 어떤 그 공동체를 외적으로부터 지키거나 또는 내부에서 그 공동의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라에게끔 하는 공동의 것을 지키는 그 일이 그 사람들의 그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전하고 이제 어떤 점에서 틀리냐 그 물음을 한번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전체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느냐 국가로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유지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보는 일, 그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주된 업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돌보는 것이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적인 그 파괴자들로부터 지키는 그런 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수호자라고 얘기했었던 것이 나라를 수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동적인 것, 그것을 파괴하는 모든 그 세력들로부터 그 나라를 지키는 일, 수호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일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호자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이제 붙였는데요. 그 일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 나라의 그 진전을 기술하는 그 방식이 개별 일들이 생겨나는 그런 그 방식에서부터 제 얘기 속에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계층의 구분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 얘기됐었던 그 여러 일들이 이제 생산자 계층이라고 하나로 이제 묶이게 되고, 두 개의 계층이 새로 생긴다. 그게 다 이제 수호자층에 들어가는데, 하나는 이제 군인이라든지 또는 경찰 업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물리적인 파괴로부터 그 나라를 지키는 그런 업무. 그 다음에 그 위에 통치자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공동의 것으로 가지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또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나라가 세 개의 그 계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정의가 이 나라를 특징 지운다 그 얘기를 했는데, 플라톤에서 정의가 뭐라고 규정이 되느냐? 각자가 자신의 것을 함, 그런 방식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일들이 얘기가 되고 그 일들을 이제 나누어서 수행하게끔 나라가 이제 조직이 됐었죠. 그렇게 자기한테 이제 자기가 소질이 있는, 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배분된 그 일을 잘하는 나라가 이제 훌륭한 나라다, 좋은 나라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나라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로운 나라다. 그러니까 이 정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말이 더 이제 붙여지는 데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각자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또는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배분받고, 그 배분받은 것을 잘 한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와 더불어서 이야기된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에서 보다 일반적으로는 각자가 자기 것을 가지거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각자에게 자기 것,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하고 관련해서는 각자가 자기 것을 하는 것이 정의고, 또 배분의 상황에서는 각자가 자기 것을 가지는 것이 정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아주 이 국가의 그 논의 전개의 맥락에서는 자기 것을 하는 것이 정의다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포괄하는 보다 일반적인 규정은 각자에게 자기 것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규정은 이 플라톤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일권에서 폴레마르코스가 이미 얘기한 겁니다. 그 폴레마르코스가 자기 자신의 그 견해로서 얘기한 거라기보다도 이전 시인 시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라고 하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견해였었고, 또 이제 로마법에 가서 울피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음 구이구에 해가지고서 각자에게 자기 것을 이라고 로마법의 정의 이념을 간략하게 표현했는데, 그 이념에도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디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까지 이 정의의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규정이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제 그 맥락에 따라서 아까 이제 세 개의 그 계층이 이제 생긴다라고 했는데, 그 계층별로 각각의 그 일이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게 규정이 됩니다. 그 계층 내에서 여러 일들도 이제 그 사람에게 맞는 것으로서 이제 배분이 된 것이고, 그리고 계층 수준에서는 생산자 계층은 이제 좋은 어떤 산품을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제공한다. 그다음에 수호자 계층은 그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또는 내부의 파괴자로부터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방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좋은 나라에서 플라톤이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그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또 내부의 적으로부터 지킬 수호자라고 얘기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교육시킬 것이냐,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냐, 거기에 이제 논의의 중심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흔히 이제 플라톤 그 국가를 얘기할 때 여러 그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교육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국가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기 때문에 지식국가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정의라고 하는 것이 1권서부터 10권까지 계속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의국가론, 이런 여러 방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가장 그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에 관한 논의, 이 전체 그 논의의 반 이상이 교육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교육도 일반인
교육 또 이제 얘기가 되긴 합니다만은 특히 강조가 되는 것이 이제 이 수호자 계층, 특히 이제 통치자 계층의 교육이 중심이 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철인 통치와 정치적 삶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제 통치자들의 교육이 그 중심적인 논의가 되는 5권, 6권, 7권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되겠는데요. 먼저 5권, 6권, 7권 들어가기 전에 4권에서 통치자들이 가져야 될 그 지혜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의하는 그 부분을 먼저 한번 그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 꼭 통치자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뭐 지혜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것은 꼭 정치적인 맥락에서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도 다 추구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는 한에서는 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를 추구한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한번 이제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 그 텍스트에서는 통치자하고 관련된 그 지혜가 얘기가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제 오늘 그 주제가 되는 철인의 통치, 또 이제 정책 암,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논의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엔 실제로 이 나라에 있어서 아주 명백한 첫째 것은 지혜인 것 같아. 그리고 지혜와 관련해서는 이상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보이네. 그건 무엇이죠? 우리가 자세히 말한 이 나라는 정말로 지혜로운 나라일 것으로 내게는 생각되네. 그건 이 나라가 분별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것, 즉 분별은 일종의 암인 것이 분명하이. 사람들이 분별 있게 되는 것은 무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암에 의해서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일세.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온갖 종류의 많은 암이 있네.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지혜롭고 분별 있는 나라로 불리어야만 되는 것은 목수들의 지식으로 인해서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는 목수일의 밝은 나라로 불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지혜로운 나라로 불리어야만 되는 것은 목재 용고에 대한 지식, 즉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가장 좋은 상태로 가질 수 있을 것인지를 숙이 결정하게 되는 지식 덕분은 아닐세.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떤가? 청동으로 만든 기구에 관한 지식이나 또는 이런 유의 것들에 관한 다른 어떤 지식 덕분인가? 흙에서 나는 생산물이 생산에 관한 지식 때문도 아닐 것이니 이로 인해서는 농사의 밝은 나라로 불릴 뿐이네. 제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떤가? 이제 막 우리에 의해서 수립된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겐 이런 어떤 지식이 있는가? 즉, 이 나라의 부분적인 것들 중에 어떤 것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나라가 대내적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가장 잘 지낼 수 있을 것인지를 숙이 결정해주게 될 그런 지식 말일세. 물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며 누구에게 있는가? 그건 나라의 수호술이며 우리가 방금 완벽한 수호자들로 불렀던 그 통치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으로 인하여 이 나라를 자네는 뭐라 부르겠는가? 분별 있고 참으로 슬기로운 나라라 부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긴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제 지혜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개인의 지혜가 아니라 나라의 지혜에 관해서 얘기하죠. 어떤 경우에 나라의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되느냐, 이제 그 물음을 이 텍스트하고 관련해서 던져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나라가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될 수 있다. 누가 지혜로울 때 나라가 지혜롭다? 예. 그 나라에 목수도 있고 또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나라의 목수가 지혜롭다라고 해서 그 나라가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진 않는다. 또 집 짓는 사람 목수입니다만은 농사 짓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해서 그 나라가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진 않는다. 지금 이미 대답이 나왔습니다만은 나라가 지혜롭다라고 얘기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을 때 그 나라가 지혜롭다라고
얘기가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 나라 어디에 있다라고 해서 그 나라가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어디 있어야 된다? 통치하는 계층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나라가 지혜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나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가 지혜로울 때 지혜로울 수가 있다. 이제 그게 전체적인 그 논의의 줄기가 되겠죠. 그럼 이 지혜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도 지금 그 읽은 부분에서 얘기가 되고 있죠. 뭐가 지혜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혜롭다? 그 앞부분에서 이제 꼭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일종의 알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알에 근거해 있다. 알미라고 하는 말이 에피스테메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에피스테메. 이거는 이제 플라톤 이후로 서양 철학에서 아주 이제 중요하게 된 그런 그 말인데, 뭐 지식, 그 영어로는 knowledge, 그렇게 이제 번역되는 말이죠. 이것하고 대비되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무지도 있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무지하고 대비가 되어 있는데 또 이제 대비되는 말이 독사라고 하는 게 있죠. 독사. 이거는 우리말로는 뭐라고 옮기나요? 의견. 그렇게 번역되는 말이죠. 영어로 이제 opinion. 그렇게 번역되는 말인데 이제 알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알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분별이라고 얘기된 부분에 그리스어가 거기 이제 유불리아 그렇게 돼 있죠. 그 유라고 하는 말하고 불리아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말인데 잘 숙고함 뭐 그 정도로 직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좀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가 읽어야 될 말인데, 저 이제 같이 읽은 부분 밑에 가게 되면은 이 수구이 결정하게 되는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어로 불류메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유불리아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연결된 그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안에 관해서 잘 숙고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정치학에서 그 폴리스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이 물리아라고 얘기됐었던 숙고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회에 가서 그 민회에 다 이제 18살 이상이면 참석을 할 자격이 생기는데, 이제 어떤 법을 우리가 가질 것이냐, 그런 것을 논의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그러니까 입법과 관련해서 필요로 되는 능력이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일반적인 룰의 형태로 되어 있죠. 룰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좋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그런 이제 집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집단을 통해서 이제 그 개인들이 개인으로서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이 정치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정치 공동체가 이제 유지되기 위해서 공동의 룰을 가지게 되죠. 그 룰로서 성립시키는 좋은 룰을 찾는 그런 능력, 그것이 지금 여기 이제 분별로 그 번역된 또는 좀 더 적절하게는 이제 숙고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만은 오늘날까지 민주주의론에서 중심적인 개념이 되고 있는데, 예컨대 이제 최근에 하버마스 같은 사람 논의하면서 아마 뭐 힘의 민주주의, 토의 민주주의 그런 방식으로 번역될 텐데, deliberative democracy 그렇게 그 얘기하는 그 deliberation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의 이제 번역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룰을 조음과 관련해서 결정하는
능력 그렇게 그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조금 좀 그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이 이 유불리아라고 하는 말에 이제 분별이라는 말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일반적인 것을 개별적인 것하고 연결시킬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 능력을 시민의 조건이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숙고, 딜리버레이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얘기한 그 일반적인 그 룰을 개별적인 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뭐냐 하면은 사법적인 능력, jurisdiction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제 두 능력을 가질 때 하나는 이제 판단 능력이 되고 하나는 숙고하는 능력이 되고 그 서로 이제 같지 않은 능력인데 그 두 능력을 가져야지 시민의 자격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유불리아라고 하는 말은 입법적인 능력, 민회에서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통치자들이 가져야 될 그 능력으로서 여기서 일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분별의 이 입법의 능력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불리아라고 하는 능력, 지금 이제 분별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우리가 쓴다라고 한다. 이 분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꼭 정치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에서 다 필요한 일이죠.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때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수단을 뭐 택하는 게 좋다라든지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이 세물하고 헤아리고 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그 능력인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도 있습니다만은 목재 연구에 대한 지식에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목재상을 하는 사람이 이 목재를 어떻게 잘 보관할 수 있느냐 벌레도 안 먹게 해야 되고 비도 안 맞게 해야 되고 그런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목재가 잘 보관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어떻게 하면 그 목재들을 가장 좋은 상태로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목재상의 능력 그게 뭐다? 목재상의 수의 결정 능력이다. 그렇게 그 얘기가 되어 있죠. 목재상의 딜리버레이션의 능력이다. 그렇게 그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목재상도 가진 능력이에요. 꼭 정치가만 가진 능력이 아니라 각 개개인들이 다 어떤 상황에서 발휘하는 이제 그런 그 능력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정치의 이런 그 숙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일단 갈 수가 있겠죠. 물론 정치만이 이 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치에도 들어가야 할 능력이다. 아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이어서 이 대화자들이 따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정치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나라를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 요구되는 그런 어떤 그 지혜가 예컨대 목수가 가지는 지혜와 어떤 점에서 틀리냐 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텍스트에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분명하게 이제 답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목수가 가진 그런 어떤 그 숙고 능력과 정치가 가진 숙고 능력이 어떤 점에서 틀리냐. 그래야지 이제 나라의 지혜가 규정이 되겠죠. 그것에 대한 그 대답이 이제 그 밑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어떤가? 이제 막 우리에 의해서 수립된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겐 이런 어떤 지식이 있는가? 즉 이제 거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나라의 부분적인 것들 중에 어떤 것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나라가 대내적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가장 잘 지낼 수 있을 것인지를 수구히 결정해주는 그런 지식 말일세. 여기 이제 정치적인 지식의 성격이 분명하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내적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관계해서 가장 잘 지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수구히 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죠. 다른 일들은 나라의 부분적인 어떤 것에 관련되는데 이 수호자 계층, 우리가 통치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일은 나라 전체와 관련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딜리버레이션, 숙고의 능력인데 무엇과 관련된 숙고의 능력이냐? 나라 전체와 관련된 숙고의 능력이다. 정치가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숙고하는 그런 그 성격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알은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관련된다. 그게 이제 정치적인 알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귀절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지식을 우리가 이제 이 귀절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5, 6, 7권의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5, 6, 7권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플라톤하고 관련해서 이제 자주 듣는 강력한 한 주장이 제기가 되는데 자기가 그린 나라가 이제 실현이 되려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철인이 통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죠. 그 주장을 우리가 직접 한번 이제 또 같이 읽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누가 한번 그 부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철학자들이 그들의 나라들에 있어서 군주들로 되거나 아니면 현재 군주 또는 지배자로 불리는 이들이 참으로 그리고 충분히 지혜를 사랑하게 되지 않는 한 그리하여 이제 즉 정치 권력과 철학이 한데 합쳐지는 한편으로 다양한 성향들이 지금처럼 그들 중에 어느 한쪽으로 따로따로 향해가는 상태가 강제적으로나마 저지당하게 되지 않는 한 나라들에 있어서 아니 내 생각으로는 인류에게 있어서도 나쁜 것들의 종식은 없네. 그렇게 되기 이전에는 지금껏 우리들이 말해온 그러한 국가 체제가 결코 가능한 한도까지 성장하여 햇빛을 보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걸세. 실은 이게 벌써부터 나로 하여금 발설하기를 망설이게 한 바로 그것일세. 그건 굉장히 역설적인 언급이 될 것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일세. 예.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하게 되면은 이 말을 하면서 말을 하기를 상당히 주저했다. 그런 그 얘기가 나오죠. 굉장히 아주 그 역설적인 언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스스로 이 얘기를 하면서도 소크라테스가 이 말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만큼 이제 플라톤 말고 뭐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이제 없었죠. 그 첫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시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하여 이제 정치 권력과 철학이 한데 합쳐지는 한편으로 다양한 성향들이 지금처럼 그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따로따로 향해가는 상태가 강제적으로 저지당하지 않는 한 나라의 어려움, 악은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러니까는 철인이 왕이 돼야 된다라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달리 표현하면 정치 권력과 철학이 결합돼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주장으로 다시 이야기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물음이 아까 이제 정치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앞 귀절에서 같이 읽었었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 알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기에 그것과 정치가 결합돼야지만 사람 삶에서 악이 종식될 수가 있고 자신이 그렸었던 그 나라가 지상에 빛을 볼 수가 있게 된다. 비로소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이 주어져야 되겠죠. 아까 정치적인 알미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일종의 이제 분별로서 이제 알미다. 근데 그 분별로서의 알은 목수의 분별이라든지 또는 다른 부분적인 그 국가 내 일이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이제 분별과는 다른 어떤 측면, 즉 나라 전체와 관련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두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이끌어냈었는데요. 철학적 알의 성격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철학이
정치 또는 통치와 결합되어야지만 나라에 이제 나쁜 일이 제거될 수 있다, 종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검토해야 될 그 일이 이제 이 철학적 삶의 성격이 뭐냐. 이제 그거를 따진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지금 이 대화자들도 이제 그것에 대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5, 6, 7권의 얘기가 이제 주로 거기에 받쳐지고 있죠. 그리고 그 맥락에서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이 조음의 이데아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6권에 나오는 선분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선분의 비유, 또 해 비유, 동굴의 비유, 세 개의 비유가 이제 6권 마지막 7권 그 시작되는 부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플라톤 국가하고 관련해서 제일 논의가 많은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이제 그 세 비유가 얘기되는 그 맥락이 이 나라의 이제 통치자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조음에 대한 알미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것하고는 약간 이제 다른 방식의 접근인데, 조음에 대한 알미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글라우콘이 조음에 대한 알미라는 게 뭐냐, 그건 묻겠죠. 그것에 대한 이제 대답의 맥락에서 소크라테스가 세 개의 비유를 얘기하고,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그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선분의 비유가 되겠는데요. 그 선분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선분을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고서 그 나눈 그 각 부분들을 이제 구분하는 그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지계와 가시계, 그 둘로 나누죠. 가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세계, 가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의 세계, 그래서 우리의 그 이성적 능력을 통해서 접근하는 세계. 그렇게 이제 크게 둘로 선분을 이제 나누고, 그 나눈 것을 같은 비율로 이제 다시 나눠서 네 개의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일 밑에 부분은 이제 그림자 같은 세계,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부분은 그 그림자의 원물에 해당하는 세계, 자연물이라든지 또는 사람이 만든 그 인공물들, 그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고, 그 위에 이제 가지계가 다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밑에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수학적 대상의 세계라고 흔히 얘기되는 그런 그 세계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부분, 이게 제일 큰 부분이 되겠죠. 제일 큰 부분은 이제 이데아의 세계라고 흔히 그 얘기하는 이제 그런 그 세계로 그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분의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달리 이제 그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윗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이성, 그렇게 되고, 그 밑에 수학적 그 대상과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계산 능력, 추론 능력, 그게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가시계하고 관련되는 거는 우리의 이제 감각적인 능력, 그렇게 이제 크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이제 선분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서양에서 처음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체계적으로 이제 구분해서 각 능력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그 알의 성격을 다시 구분하는, 그러니까 알의 체계화 작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선분의 그 구분 기준이 되는 것이 밑에서 세 번째 해당하는 수학적인 그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학적인 암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 그런 그 엄격성을 가진 것을 알의 영역으로 얘기를 하고, 그 밑에 어떤 그 감각과 관련되는 것, 거기서는 알미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었던 오피니언, 독사, 의견만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 세계는 다시 가지계의 세계는 그 의견의 세계, 또 그 알의 세계,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알미라고 아까 이제 얘기했었는데, 철학적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라톤의 이 구분에 따르면은 수학적 암보다도 더 이제 상위에 있는 그 알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수학적 알미 가지는 그런 엄격함과 정확함, 그 다음에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그런 항상 여일한 그런 그 성격을 가지는 것이면서도 그것보다 더 이제 상위에 위치한 알미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당연히 묻게 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수학적 암보다 더 상위의 알미냐라고 하는 그런 그 물음이 제기가 되게 되겠죠. 그렇다고 관련해서 이제 플라톤에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아까 이제 정치적 암하고 관련해서 얘기했었던 전체성, 또 하나가 이제 근거지움의 궁극성,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바로 그 히랍 수학을 거치면서 하나의 그 체계로 확립이 되고, 그 체계가 이제 그 이 책으로 처음 나온 게 유클리드 기하 체계로 우리한테 알려진 그 엘리멘츠라고 하는 그 책이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엑시엄이 있고 그 엑시엄들로부터 시어럼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그 이 엑시오매틱 프루프 시스템, 그 공리적 이 추론 체계 또는 연역 체계라고 얘기되는 이제 그 체계가 형성이 되는데, 플라톤 생각에 그 수학도 알므로써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점에서 충분하지 않느냐? 수학의 출발점이 되는 이제 엑시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엑시엄, 또 이제 데피니션, 또는 뭐 삼각형이 있다라든지 또는 점이 있다라든지 하는 그런 그 존재 명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자들은 출발점으로 당연한 것으로 놓고 출발을 하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분명하고 물음의 여지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 그와 같은 그 정의가 이제 우리에게 타당하다라고 얘기될 수 있는지 더 물어줘야 될 것이다.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묻지 않는다. 수학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런 것을 프린시플, 출발점으로 해서 시어럼을 이끌어내는 그 일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 그건 뭐 수학의 그 성격에 관한 오늘날의 일반적인 견해다 그렇게 얘기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페르마 정리 같은 것이 요즘 해결됐다라고 하는데, 수학자들 이제 몇백 년 동안 그거 풀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애를 썼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려고 했었던 작업은 그 페르마 정리가 이제 해결되게 되기 위해서 놓는 그런 그 전제들, 그것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컨시스턴트한 그 해를 발견하는 일, 그것이 그 사람들의 관심사였었죠. 그런데 인간의 이제 지적인 그런 그 이 물음하고 관련해서, 알의 그 요구하고 관련해서 알미 그 단계가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수학 뭐 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분과 과학들이 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생물학이다라고 한다면 생물이 생물 아닌 것과 의미 있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생물이 있다라고 해야지 생물학이 성립하는 것인데, 그 생명체가 생명체 아닌 것하고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냐? 그거를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묻게 되면은 그건 생물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될까요? 생물학을 벗어나는 작업이 될까요? 생물학을 벗어나야 되죠. 생물 아닌 것과 생물과를 비교를 해야지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의미 있게 있다라고 얘기될 수 있느냐, 그 물음을 던지고 대답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작업은 그런 어떤 그 수학이라든지 또는 생물학이라든지 기타 여러 이제 학문들이 있는데, 그 학문 밖으로 나와야, 그리고 다른 것을 함께 봐야, 그리고 보다 적절하게는 전체를 봐야 그 대답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물음이다. 그리고 그런 그 지적인 작업은 수학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그 분과과학과는 성격이 다르고, 바로 이제 그런 그 성격의 작업에 대해서 플라톤이 붙였던 이름이 지금 이 선분에 비해서는 디알렉티케, 변증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 철학,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과 학문들이 출발점으로 당연하게 놓고 나가는 것, 그것의 참됨 여부에 관해서, 그것의 확실함 여부에 관해서 물으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
물음을 물으면서 바로 그런 것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을 이제 찾아가는 작업이 인간의 지적인 활동에서 그런 활동과 구분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거기 붙여지는 것이 이름이 이제 철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그 철학적 작업이 가지는 두 가지 성격이 이미 얘기가 되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생물학의 전제, 생명체가 생명체 아닌 것과 의미 있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그 물음의 타당성이 제대로 대답될 수 있게 해서는 생명체를 포함하는 있는 것들 전체 속에서 이제 그것의 위치라든지 그것의 의미 있는 어떤 그 구분 가능성 그것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전체에 대한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어떤 한 부분을 당연한 것으로 영역화시켜서 출발하는 분과과학과 틀리다 그런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당연한 걸로 놓고 들어가는 그 전제에 근거를 근거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는 거죠. 근거가 제시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더 상위에 이제 그 어떤 그 출발점이 되는 분과학의 출발점이 되는 그 명제들을 정당화시켜주고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 플라톤의 용어를 따른다라고 한다면은 무전제의 출발점을 이제 찾아가는 작업이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성격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전제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지적인 작업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다른 분과과학이 가지는 그런 그 출발점의 성격과는 달리 전제의 성격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 또는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뭐 좀 복잡한 식으로 얘기드렸습니다만은 어떤 한 이제 이 출발점, 철학적 출발점 그렇게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것으로부터 분과과학이 전제를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해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졌었던 거예요. 바로 그리고 그런 그 지적인 작업이 철학적인 작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 그 얘기 시작할 때 이제 출발점이 됐었던 정치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 알미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 또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 속에는 정치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어떤 그 전체를 보는 그런 그 시야와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국가 내에서 법률을 만든다든지 또는 구체적인 정책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이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마치 이제 수학과 같이 그런데 수학보다도 더 분명하게 다 그 이유가 제시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이제 표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 속에는 철학자가 주장하는 것이 적어도 철학자라고 하는 것의 플라톤적인 규정에 따른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것을 근거 지울 수 있다. 그 근거 지우는 그 출발점 그것은 더 이상 근거 지울 필요가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진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전제하에서 이 국간의 이제 공동적인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뭐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뭐 지금 어떠한 시책을 채택할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그 알므로서의 그 성격을 가질 것이 이제 요구된다라고 하는 대단히 아주 강력한 요구를 정치적인 알에 대해서도 이제 제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번 그 이 강좌의 세 번째 강좌의 제목을 철인의 통치와 정치적 알의 성격 그렇게 붙였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후반부에 선분의 비유하고 관련해서 간략하게 얘기된 이제 정책 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인 알미라고 하는 것도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이유가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암과 같이 그렇게 엄격하게 도출 가능한, 추론 가능한 그런 성격의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삶의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이 정책 삶의 성격에 대한 그런 거의 그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강력한 그런 그 요구가 바로 이제 그 점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그 맥락에서 플라톤의 논의를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서 검토해보고 따져보는 그런 그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이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플라톤을 3시간에 걸쳐서 읽었는데 이 텍스트로부터 오늘 우리 사는 세계에 대해서 그 어떤 그 물음 또는 그 의미를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